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는요, 지금 금리를 쉽게 내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시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다시 길고 긴 하락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왜 거래소에는 현금성 자금,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사상 최고치로 쌓여 있을까요? 이렇게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돈이 역대급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들, 하락장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오늘 영상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파헤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 있는 돈들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건지, 보통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돈을 빼서 은행으로 돌려놓기 마련이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돈들이 은행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래소에 남아있는 스테이블코인 데이터를 봤을 때 시장 자금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요,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 이 스테이블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달러랑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코인이라서 일종의 디지털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겁이 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손절하거나 매도하긴 했는데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게 아니라요, 그냥 디지털 달러 형태로서 거래소 지갑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차하면 다시 매수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자면은 마치 놀이공원에서요, 이 무서운 T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무서운 놀이기구 타다가 잠깐 멈추고 일단 회전목마 같은 안전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상황 좀 보자, 이렇게 대기실 안에 놀이공원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을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 정말 확연합니다. 2026년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10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테더 같은 경우에는 1,8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USDC는 800억 달러 정도로서 각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숫자가 좀 너무 크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만큼 현재 시장에 현금 대기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런 시장의 돈들은 은행 계좌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요,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자금들을 가리켜서 드라이 파우더, 즉 마른 화약이다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불이 붙으면 바로 펑하고 터질 수 있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자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된 금액들이 33조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게 비자 카드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1년 동안 결제한 금액과 맞먹는 엄청난 수준인데 믿기 힘들 정도로 큰 돈이 시장 안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고, 정리드리자면은 지금 가격은 떨어졌지만 돈 자체는 시장을 떠나지 않고 숨어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숨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돈이 많다, 이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진짜 하락장이라고 치면은 위험한 알트코인들부터 매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트로 갈아타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비트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7%에서 56%대로 오히려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비트코인조차도 매도해가지고 아예 다 그냥 전부 스테이블코인, 즉 현금 비슷한 자산으로 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지금 현금으로 빼놓고 보자, 관망하자, 이렇게 상당히 겁을 먹었다라는 뜻이겠죠. 그야말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 같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포의 정점 시도는 과거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결과는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하루 만에 비트 가격이 8,000달러에서 3,800달러로 반토막이 났었고요. 다들 패닉에 빠져가지고 비트 팔고 알트 팔고 죄다 현금으로 바꿨었죠. 게다가 비트코인 점유율, 이 도미넌스도 똑같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폭락 직후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고 불과 9개월 만에 비트 가격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려 7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처음에 모두가 겁을 먹고 전부 다 팔았었지만 몇 달 지나면서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금방 안정되고 또다시 상승을 했었죠. 결국에 이 가격이랑 도미넌스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들,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했다, 이런 클라이맥스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강력한 반등들, 즉 V자형 급상승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었고 지금 상황이 딱 그때들과 닮아 있다는 사실,
가격도 하락했고요. 비트 점유율도 같이 주저앉았고요. 모두가 겁에 질려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레버리지가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왠지 좀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 이런 기대감이 슬쩍 들지 않으시나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진짜 큰 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정말로 기다리고 있나?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 한번 살펴보자면은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들의 숫자를 추적해 봤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런 고래 지갑 수가 2025년 10월에 1200개였는데 2026년 초 1300개로 증가했어요. 수백 개씩 더 생긴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줄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살짝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래들이 오히려 이번 하락 구간들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인 거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차익 실현한다고 팔아서 고래 수가 줄어들고 또 떨어질 때는 다시 주워 담아서 고래 수가 늘어나는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물 거래 데이터를 보시면은 약 64,000달러 선에서 68,000달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롱 포지션들이 몰려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그 밑으로 확 떨어진다. 이 롱 포지션들이 줄줄이 청산당해가지고 시장에 대량으로 코인이 풀릴 위험이 있었던 구간이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요. 이런 구간들에서 가격 하락이 멈췄습니다.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고래들이 그 가격대에서 떨어지는 물량들을 전부 받아냈거든요. 여기가 바닥이야 이러면서 콘크리트 바닥처럼 깔고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 중동 사태 비트코인 63,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을 때 이전까지 계속 매도하던 고래 주소들 그 지점에서 매도를 멈췄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떨어지게 받쳐놓는 거죠. 반대로 위쪽으로는 71,100달러 근처에서 숏포지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서 그 지점에 닿기 시작을 하면요, 이 숏포지션 잡았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고, 이거를 숏 스퀴즈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가격이 오르면은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급히 사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불꽃에 기름 붓는 것처럼 이 가격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7만 달러 초반에 있는 이 숏 물량들, 가격을 위로 잡아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비트코인을 만드는 채굴자들의 입장입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 생산 원가가 대략 77,000에서 87,000달러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 밑에서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채굴자들이 버티기 힘든 채굴자 항복 구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가 역사상 가격이 이렇게 채굴 원가 밑으로 내려간 기간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채굴자들이 버티기 힘들면은 기계를 끈다거나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매도할 물량도 사라지고요. 또 결국에 바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지점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6만 중반대 가격대, 고래들의 매수랑 채굴 원가, 기관들의 매입 단가까지도 전부 다 겹쳐있는 엄청나게 두터운 지지선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걸 콘크리트 바닥 지지층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 바닥이라는 뜻이겠죠. 물론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전쟁 더 크게 번지거나 세계 경제가 진짜 불황 오면은 고래든 뭐든 다 손 놓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스테이블코인 대기 자금도 빠져나가고 진짜 하락장 오는 거다. 이런 반대 해석도 분명히 가능하고요. 한마디로 지금 스테이블코인에 있는 돈이 그냥 위험 피해가지고 잠깐 숨은 거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우려들입니다. 아주 일리 있는 말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몇 달간의 상황들이 더 나빠져서 거래소들에 쌓인 스테이블코인이 서서히 줄어들고 사람들이 그 돈마저도 빼서 현금화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진짜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비트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들을 차례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들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공개된 데이터만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뚜렷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총량은 늘고 있는 추세고요. 고래들은 숫자가 증가했고요. 만약에 큰 손들이 정말 떠나려고 했었다면은 지갑수가 줄고 스테이블코인 잔고도 급감했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기다리자, 이런 전략적 관망으로 보시는 게 타당해 보이는 거고, 결국에 지금 시장은 일종의 압축된 스프링과도 같습니다. 위에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고금리 경제 상황들이 누르고 있어서 스프링이 꾹 눌린 상태죠. 근데 아래에서는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3천억 달러가 넘는 대기 자금이 스프링처럼 잔뜩 압축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누르고 있는 압력들이 조금만 풀리게 된다면 이 스프링은 튕겨 오를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가령 4월 달에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 통과돼가지고 규제가 명확해진다거나 중동 지역 분쟁이 조금 완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긍정 신호 하나만 나와도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던 스테이블코인 자금들
눈치라도 챈 것처럼 한꺼번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높을 거고, 만약에 비트 가격 기준 75,000달러만 돌파해주면요, 그동안 쌓여 있었던 숏 배팅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청산되고 오히려 자동 매수세가 불게 될 겁니다. 이걸 숏 스퀴즈라고 불리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빠르게 10만 달러 돌파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JP모건, 스탠더드 차타드, 여러가지 글로벌 은행들은 올해 말 비트코인 목표가로 12만 달러에서 최대 17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고요. 꿈같은 숫자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불과 1년 전에도 비트코인이 이미 12만 6천 달러까지 찍은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에너지가 지금 잠깐 눌려있을 뿐이라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모두가 겁먹고 숨죽이고 있는 구간들만 지나주면요, 또 거짓말처럼 시장이 반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의 6만 달러대 중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자체가 장기 하락장이 시작됐다기보다는 큰손들의 전략적인 대기 단계에 가깝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과 금리 이슈로서 잠깐 몸을 사리고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 남아있는 자금들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규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있죠. 기관이든 개인이든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6만 4천 달러 부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지도 모를 역사적인 V자 반등, 다시 말해 인생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눌림목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절대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같은 방향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남은 궁금증은 이거예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신호로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계기로서 언제쯤 이 스프링이 튀어오를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답답한 시장들도 큰 흐름에서 보시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또 시야를 길게 두면 투자에 대한 감정들도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코인 시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스스로 불안감, 이런 쫓기는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는 것들이 원래 심리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만 흔들림을 줘도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계속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시장을 아주 길게 풀어놓고 보시면요, 또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5년, 10년 이렇게 긴 중장기 시간으로 놓고 보면은 코인 시장 전체 흐름은요, 여전히 우상향 기조에 있다라는 거. 다만 문제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짧은 시간만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시장이 하락장을 견디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투자 시작하신 분들, 하필이면 평단이 높은 구간에서 물려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 당연히 답답하고 또 불안한 마음들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수백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리플도 역시 불과 1, 2년 전만 해도 600원, 700원인데 4,900원까지 상승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금 2,000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큰 폭락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음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요, 항상 상승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락만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고요, 또 조정 이후에는 또다시 반등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단순하게 힘든 시기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큰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야가 길어질수록 감정은 조금 더 안정될 거고요, 또 대응은 훨씬 더 차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가격대 하락하냐 상승하냐 이런 단발적인 것들보다도 이 흐름들을 얼마나 넓은 시각으로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시장을 대하는 마음도 훨씬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거래소에 풀려있는 XRP 물량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에 무려 10억 달러, 1조 3천억을 들고 XRP를 싹 쓸어 담겼다고 나선 큰 손님이 있는데요. 그것도 나스닥 증권 시장에서 상장을 앞둔 기업입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들이 실행이 된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역대급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XRP 가격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인 건데, 과연 무슨 일인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지 오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은 이번 이슈가 그냥 코인 호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핵심 포인트는요. 이번 사건이 XRP 가격 조금 올라가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월가의 기관 자금들, 본격적으로 XRP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작년 10월 당시 미국에서 에버너스라는 회사가 우리가 세계 최대의 XRP 보유 기업이 되겠다 이러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 인수회사랑 합병하는 방식으로서 우회 상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느낄 필요 없이 나스닥에 XRP랑 관련된 회사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병이 완료되면은 주식 티커, 이 거래 코드는 XRPN으로 정해질 예정인데요. 이름부터 XRP랑 닮아있죠. 여기서 에버노스가 특별한 건요. 상장으로 모은 돈으로 전부 다 XRP를 매수해서 보관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에 이르는데요. 문제가 뭐냐? 현재 시장에 그렇게 많은 XRP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거래소에 XRP가 40억 개가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6억 개에서 17억 개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XRP 물량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2026년 지금은 거래소에 풀린 XRP가 15억 개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속속들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XRP를 대량 매수하면서 자기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했어요. 거래소에 있던 물량이 ETF 쪽으로 빠져나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XRP를 오랜 시간 들고 있었던 고래들, 규제 불확실성이 풀리는 조짐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XRP를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에 넣어버렸습니다. 거래소에 두는 경우에 해킹 위험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겠죠. 이렇게 ETF랑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겹치게 되면서 거래소 안에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XRP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15억 개 정도니까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적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버너스가 10억 달러를 들고 시장에 들어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 XRP 가격이 대략 1달러 40센트 언저리인데 10억 달러 정도면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XRP를 약 6억 개에서 최대 7억 개 가까이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거래소에 풀려있는 전체 XR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이죠. 한마디로 전 세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XRP의 절반 가까이를 한방에 쓸어 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이 조금 오시나요? 매도할 물건, 이 코인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매수할 돈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폭발하면 생기는 현상을 공급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XRP 시장이 딱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는 이유입니다. 거래소 유통 물량들은 바닥이 나 있는데 매수세가 예고되어 있으니 말이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XRP는 리플 회사가 매달 10억 개씩 새로 풀니까 부족하면 거기서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요. 리플 본사가 에스크로에 500억 개가 넘어가는 XRP를 묶어두고 매월 10억 개씩 자동으로 해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해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량이 죄다 시장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크로에 풀린 10억 개 중에 대부분은 다시 에스크로에 재예치되고요. 과거 기록을 보면 보통 80% 이상, 그러니까 8억 개 넘게 다시 잠가버리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시장에 실제 나오는 물량들은 2억 개 남짓에 불과하다는 뜻인 거고, 그것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리플이 풀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묶어두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거래소 물량 부족 현상은 착시가 아니라요. 실제로 시장에 풀린 XRP가 크게 줄어들어서 생긴 진짜 현상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가격이 오르면 대박이니까 뭐 이런 마음 하나로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자들이 맡겼을까요? 물론 XRP 값이 올라가면 투자자들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 기대감만으로 10억 달러라는 거금을 끌어모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에버노스의 전략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있다는 사실. 과거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기업이 있죠.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회사 자금에다가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였던 일이 유명합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 회사 주가까지도 덩달아 폭등했었고, 한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 사면은 사실상 비트코인 사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여기서 에버노스가 바로 그 XRP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금고에 보관하기만 했었지만 에버노스는 XRP를 사가지고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XRP로 또 돈을 벌어가지고 XRP를 더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노스가 자기들이 보유하는 XRP를 다른 기관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요. 그리고 XRP를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디파이에 예치해가지고 수익을 낸다거나,
XRP 네트워크의 검증 노드 운영에 참여해가지고 보상 XRP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가만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XRP를 열심히 일을 시켜서 돈을 불려나가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이득으로서 또 XRP를 추가 매입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버노스가 들고 있는 XRP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주식 한 주당 뒷받침하는 XRP 수량이 불어나는 셈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곧 이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얻는 혜택도 복리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XRPN 주식을 사면요, XRP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과 또 추가 이자 수익까지도 함께 노릴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에버너스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된다. 그럼 시장에서 실제 보유한 XRP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프리미엄을 얻게 될 거란 얘기인 건데,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그런 프리미엄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 회사 주식 사면 비트코인을 간접 소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들 덕분이었는데요. 에버노스도 마찬가지로 XRP를 알아서 불려주는 회사로서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바로 리플 본사의 큰 그림입니다. 사실 에버노스 프로젝트는 리플 본사랑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리플이 이번 스펙 합병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에버노스의 전략적인 투자까지 했습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CTO까지도 에버노스 측 자문으로 참여를 시키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리플은 최근에 G트레저리라는 전통금융의 재무관리 회사까지도 무려 10억 달러를 주고 인수했어요. 얼핏 봤을 때 에버노스랑 상관없어 보이겠죠. 이 전통 기업들의 자금 운용 시스템이랑 XRP 블록체인 인프라를 연결하는 이런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결국에 에버노스가 성공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XRP를 안전한 굳고 이 회사 금고 자산으로 활용을 하면서 XRP 원장 네트워크에서 유동성을 공급받는 모델들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게 XRP 생태계의 위상들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훗날 리플 본사가 직접적으로 IPO에 나설 때 XRP 생태계가 이렇게 탄탄하다라면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에버노스의 성공이 곧 리플 본사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큰 밑그림을 그려놓았다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만약에 에버노스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SEC가 약간의 조건을 붙일지언정 에버노스의 상장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XRPN이라는 주식이 나스닥에 등장하겠죠. 미국 월가의 보수적인 기관들도 더 이상 규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런 주식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XRP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XRPN 주식 같은 경우는 알아서 XRP로 수익까지 내주니까 이 기존의 현물 ETF보다도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 XRPN 주식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에버노스 입장에서는 더욱더 유리해집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추가 자금 조달도 수월해지니까요. 어찌됐든 에버노스는 상장으로 모은 돈으로 곧바로 XRP를 공개 시장에서 매집하기 시작을 할 거고, 실제로 에버노스 측은 자금이 모이면 10일 이내에 시장에서 XRP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XRP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가파르게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넘기 힘들었던 2달러 선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종의 쇼스퀴즈 현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XRP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공매도한 세력이 있었다면은 이 가격 급등에 버티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시 XRP를 되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상승세에 더욱더 불이 붙게 될 겁니다. 결국에 에버노스의 등장은 XRP 시장에 엄청난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XRP 매집 계획들, 이미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XRP 가격과 투자 흐름에 파급 효과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스닥이라는 정식 무대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XRP 생태계로 유입되는 길이 열려주면은 XRP가 드디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SEC는 이 혁신적인 XRP 실험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XRP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이 투자 시장이 갑자기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을 길게 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코인 투자 시장이 3개월 뒤, 6개월 뒤, 혹은 1년 뒤에 완전히 끝나버리는 시장이라면요, 당연히 투자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시고 또 쫓기듯이 매매하는 방식들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 시장은요, 그렇게 갑자기 문을 닫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열려 있고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상승과 하락 파동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시장이 하락장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간에만 집중해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는 이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필요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들이 길어진다, 그럼 대부분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하지만 그 시간 자체가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특히 평균 단가 높은 분들,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시장이 조용할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라는 것들을 전부 다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가서 시장이 다시 움직임을 시작을 했을 때 훨씬 더 여유 있는 대응들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는 짧은 시간의 움직임보다도 긴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언제나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 왔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들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신다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찾아올 상승 시기를 기다리면서 또 평단 관리하고 비중 조절하는 이런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비중 조절하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목표 타점을 활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 시장은 올라갔을 때 팔아야 내 것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까봐 못 파는 것보다는 일부 비중이라도 분할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 때 수익 실현을 망설이는 게 아니라요, 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정말로 어렵겠지만 지금 시장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시장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천천히 길게 운영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회사가 XRP 4억 7천만 개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 물량이 한꺼번에 풀려가지고 시장이 폭락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과연 정말 그런 매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오늘은 이런 궁금증과 더불어가지고 그 숨겨져 있는 이면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이야기 시작 전에 에버너스 홀딩스라는 회사 이름부터 들어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 XRP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샀냐? 약 4억 7천만 개 XRP를 샀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감이 안 오신다고요? 현재 시세로 대략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이 넘어가는 XRP를 한 기업에서 쥐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드는 생각들은 아마도 저렇게 많이 샀다가 가격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 혹은 가격 올라가면 본전만 찾고 다 던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큰 손이 이 자기들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코인을 샀는데 그 코인이 반값이 됐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에버너스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XRP를 왕창 팔아버리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을 했죠. 저도 처음에 그 소식을 보고 조금 불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에버너스의 진짜 평단가, 그러니까 에버너스가 XRP를 한 개당 평균 얼마에 매수했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걸 아시면은 이들이 언제 본전을 찾는 가격인지 알 수가 있고, 또 본전 오면 물량을 던질지 더 가늠이 가능하겠죠. 에버너스가 작년 말에 2번에 걸쳐서 XRP를 대량 매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10월, 그때 약 3억 8천만 개가 넘는 XRP를 한꺼번에 매수했었고, 그 당시 평균 매입 가격이 약 2.44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월 4일경에 추가로 8,400만 개 정도를 더 샀는데요. 이 당시 2.5달러 정도에 매수했다고 해요. 이렇게 두 번을 합치면 총 4억 7,300만 개 정도를 모은 거고요. 여기서 들인 총 비용이 11억 6천만 달러쯤 됩니다. 달러로 들으니까 감이 안 오실 텐데 대략 하나로 따져봤을 때 1조 5천억이 넘는 돈을 XRP 사는 데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요, 에버노스가 가지고 있는 XRP의 가중평균 매수 단가, 쉽게 말해서 평단가는 한 개당 2.46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했을 때 3,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에버노스는 엄청난 평가 손실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XRP 가격이 얼마냐? 한 개에 1.4달러 정도밖에 안 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면서 XRP 가격도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에버노스가 들고 있는 물량의 가치도 덩달아 쪼그라들었던 거고, 실제 계산해보면 현재 에버노스가 가지는 XRP 전체 가치가 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가까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애초에 11억 달러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 딱 절반 수준인 거죠. 숫자로 봤을 때 미실현 손실, 즉 아직 팔지 않았지만 장부상 찍힌 손실이 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천억이나 됩니다. 이 5천억의 손실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 건데, 이쯤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에버노스도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자기 평단가 2.46달러까지 올라오기만 하면은 본전 찾으려고 홀랑 팔아버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손실이 커지는데 더 버티기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빚을 내가지고 XRP를 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보통 큰 손들 펀드가 코인 살 때 레버리지, 즉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증권 담보로 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선물 거래처럼 일종의 마진 투자를 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남의 돈까지 써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강제 청산이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담보로 맡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더 버틸래? 이렇게 물어볼 틈도 없이 시스템이나 채권자가 자동으로 내 자산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봤었던 3AC 아니면 셀시우드 같은 이런 큰 펀드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마진콜과 강제 청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레버리지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만 XRP를 매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빌린 돈 1원 한 푼 없이도 자기 돈과 투자받은 돈으로만 매수했다는 거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도 명확합니다. 에버노스가 합병하려고 하는 스펙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부채가 제로예요. 은행빚, 회사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레버리지 투자도 안 했으니까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마진콜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설령 XRP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에버노스는 빚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손실이 커져도 그냥 장부상 손실이지 코인을 지키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슬슬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에버노스한테는 해당조차 되지 않을 공산이 큰 거고, 오히려 에버노스 사업 모델상 XRP를 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에버노스의 사업 모델이 뭐냐 잠깐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요, 이 회사가 단순하게 싸게 사서 비싸지면 판다, 뭐 이런 트레이딩을 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하냐? 디지털 자산 국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은 암호화폐로 국고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에버노스가 XRP를 자기 금고에 담아두고 안 팝니다. 대신에 그 XRP를 활용해서 이자를 번다거나 리플 생태계에 돈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를 들고 있으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국제 송금에 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서비스 예치를 해서 이자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에버노스가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주당 보유 XRP 수량을 늘리는 것들이 우리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CEO가 대놓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에버노스라는 회사 주식 한 주를 사면은 그 안에 XRP가 몇 개 들어있는 셈이 되는데요. 그 개수를 점점 불려주겠다는 거예요. 벌어들인 수익으로 XRP를 더 사모아서 주식 한 주당 담긴 XRP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회사가 XRP를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기보다는 계속해서 쌓아놓고 굴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에버노스가 본전 가격인 2.46달러만 왔을 때 전부 다 팔아버린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죠. 만약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에버노스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재밌게도 이 회사는 추가 자금이 확보됐을 때 가격이 낮을 때 더 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상장이 완료된다, 최대 1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XRP를 더 산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XRP 가격이 1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이들에겐 차라리 기회겠죠. 평단가 2.46달러인데 지금 1.4달러 정도면 새 돈으로 더 사가지고 평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노스는 시장 가격이 오히려 저렴할 때 적극적인 매수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 이렇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플레이어가 물량을 던져가지고 폭탄이 되는 게 아니라요, 물량을 흡수해서 바닥을 받쳐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에버노스가 빚도 없이 자기 돈으로 XRP를 잔뜩 사모았고,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보유랑 활용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시장에 코인을 쏟아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좋냐, 무조건 호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회사라는 게 주주 눈치 봐야 되죠. 주가 폭락하면 압박받죠. 정말로 안 팔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맞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시선인데 반대되는 시각에서 보면은 에버노스도 결국에 상장회사가 될 텐데 주가 떨어지고 손실 크면은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투자자들 당신들 왜 자산 묶어두고 손실만 키우냐? XRP 좀 팔아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서 주가 부양해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에버노스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긴 하겠습니다. 특히나 합병을 앞둔 스펙회사 주주들이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대거 주식 되팔고 또 환불 현금 상황까지도 받아가 버린다. 그럼 정작 합병 후에는 쓸만한 운영 자금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굴릴 돈이 부족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XRP 일부를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해야 될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빚 때문에 강제로 청산당할 일은 없겠지만 인위적인 압력이나 자금 부족 때문에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될 리스크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리플 본사, 일본 SBI 이렇게 든든한 투자자들이 에버노스의 뒷배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압박에는 버티면서 중장기 전략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도 숨어 있어요. 에버노스가 이렇게 XRP를 많이 쥐고 있게 된 배경에는 리플 본사의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에서 막 사들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고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에버노스가 가진 XRP 중에 1억 2,600만 개, 리플 랩스가 직접 넘겨준 물량이었어요. 이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장외 거래로서 시장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에 계약을 해서 넘겨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 본사가 우리 XRP를 시장에 그냥 풀지 않고 에버노스 너네한테 일정 가격을 주겠다. 대신에 잘 들고 있어봐라. 이런 셈이겠죠. 게다가 리플은 현물로 XRP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3억 달러 규모 추가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거대 금융회사 SBI 홀딩스도 2억 달러를 현금 투자했고요. 에버노스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강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출발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리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XRP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회사인데 몇 년 전부터 SEC 소송도 겪고 규제 이슈로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자기들이 직접 XRP를 대량 매도하거나 시장에 영향 주는 행동을 하면은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찾은 묘수가 바로 에버노스 같은 파트너를 내세우는 건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 정상적인 주식회사 형태가 바로 에버노스다 보니까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마음 놓고 투자가 가능하죠. 대신 에버노스는 리플과 협력하면서 XRP를 들고 네트워크 운영도 하고 유동성 공급도 하고 디파이에도 참여합니다. 리플 본사가 직접 하기에는 규제상 민감한 일들 에버노스가 앞장서서 대신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에버노스의 4.7억 개 XRP는 리플 생태계에서 그냥 놀고 있는 물량 정도가 아니라요. 곳곳에 기름칠하는 데 쓰이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에는 180일간 시장에 팔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 락업까지도 붙어 있어요. 최소한 합병 이후에 반년 동안은 한 주도 시장에 안 풀리도록 철저히 통제해뒀죠. 이 정도면 리플과 에버노스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판을 설계했나 조금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단순 투기회사 정도가 아니라 이 리플 생태계의 굳고 역할을 하도록 애초에 판이 짜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할 때 가끔 등장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에버노스랑 아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미국의 한 기업인데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회사 자금 가져다가 비트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수십억 달러치를 샀는데 비트 가격 폭락하면서 이 회사도 수조 원대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언론에서 망했다 어쩐다 떠들었고요. 주가도 폭락했고요. 근데 놀랍게도 단 한 개의 비트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게요? 비트 가격 회복하고 또 올라가면서 이 회사 자산 가치도 급등했고 주가도 몇 배로 뛰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에 몰빵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으로 유명해졌고요. 에버노스의 행보가 딱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리플 XRP 버전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에버노스 경영진들도 그런 얘기를 직접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패시브 ETF처럼 가만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얻는 이득으로 더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유 물량 늘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마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철학이 똑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P는 그냥 금고에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요. 디파이나 지급 결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자체에서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반면에 비트는 들고 있기만 해서는 이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에버노스 모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확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이런 전략들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XRP가 정말로 글로벌 금융망에서 많이 쓰여야 되고요. 에버노스가 거기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XRP가 다른 경쟁 코인들한테 밀리거나 에버노스가 예상만큼 이자를 못 번다, 어떨까요? 그때는 암호화폐 국고라는 멋진 아이디어도 그냥 빛이 바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존재해요. 지금까지는 방향성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걸었던 길들과 상당히 겹쳐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에버노스가 2026년에 나스닥 상장을 할 겁니다. 티커는 아마 XRPN이 되겠죠. 상장하고 나서는 보통 초반 몇 주, 몇 달 동안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시장에서 처음에 에버노스 현재 평가 손실 5천억이더라, 이런 부정적인 헤드라인 분명히 뽑아들 가능성이 클 거고,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스펙 합병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미국 투자자들 약간 시큰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장 초반 주가가 기대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사실, 암호화폐에 무모하게 베팅한 회사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올 수도 있겠고, XRP 가격도 그때는 별로 반응 없이 횡보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역시 폭탄이었네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전은 또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한두 분기 정도 지나가지고 에버노스가 첫 번째 실적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쯤에 에버노스가 우리 회사 XRP로 이런 금융활동 해가지고 운영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결과로 증명하게 되면은 XRP를 가지고 이자 수익 창출했다거나 리플 ODL 사업으로 스스로 수익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실제 돈을 벌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처음에 회사를 그냥 코인 쟁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관들도 이거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니냐, 이런 인식만 바뀌면은 엄청난 돈들이 몰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이 투자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평단 관리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누군가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누군가에게는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랜 기간 시장을 보면서 느끼고 또 공부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혹시나 숫자 법칙이란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는요, 같은 가격에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곤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을 4,000원에 처음 매수했다고 가정해드려보자면요, 한 사람은 4,000원의 모든 자금을 몰빵으로 매수했고, 또 다른 사람은 4,000원의 시작으로서 분할 매수를 계획했다고 접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몰빵으로 매수한 사람,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평단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내 매수 단가라고 할 수 있는 4,000원이 기준점이 되어버리고, 또 그 가격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분할로 접근한 사람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첫 번째 매수 단가가 4,000원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리플 가격이 3,000원, 2,500원, 1,800원 이런 구간들도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단가 자체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4,000원이었던 평단가, 시간이 지나면서 3,200원, 또 2,800원, 2,500원 이렇게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 자체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몰빵 투자자는 한 번에 4,000원을 회복해야 겨우 본전이겠지만, 결국에 분할 매수란 투자자는 시장이 약간만 반등해도 이미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어디서 매수했느냐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매수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단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흔들림에 있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곤 하는데요. 결국에 이 투자에서 중요한 점,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활용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막상 하락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상승장 찾아오면 그걸 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여러 번 안내드렸었지만, 항상 몰빵 투자가 아니라 일부 비중 나눠서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는 분할 익절을 목표로 잡고, 더 오르면은 메인 비중이 있으니까 여유롭고 길게 지켜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하락으로 이어지더라도 현금 비중 분할 익절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괜히 내가 팔면 오를 것 같고 팔면 손해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왜 드는지 저도 잘 알지만, 결국에 돌이켜보시면요, 그때 팔 거리라는 후회가 더 남지 괜히 팔았나라는 후회가 나를 잡아먹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진 코인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5% 세금 폭탄을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된다면 어떨까요? 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부자들을 향한 일회성 부유세 법안, 일명 억만장자 세금이 추진이 되면서 실리콘밸리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비롯해서 이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130억,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거금을 정치 자금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창업자까지도 가세한 이 초유의 막구 전쟁들, 도대체 왜 리플은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투의 결과가 XRP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부유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내고 있는 소득세랑은 차원이 달라요. 한 방에 5%를 떼가긴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미실현 이득, 그러니까 아직까지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 평가액에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이에 적힌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크립토 투자자가 2025년 말 강세장 최고점에 자산이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6천억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민이면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5%, 그러니까 1억 달러, 이 1,300억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엄청 많긴 해도 그냥 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문제는 2026년 갑작스럽게 크립토 겨울, 즉 암호화폐 폭락장이 와가지고 자산 가치가 20억 달러에서 5억 달러까지 4분의 1 토막 나는 뚝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산은 5억 달러로 쪼그들었죠. 근데 세금 고지서에는 여전히 1억 달러를 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남은 자산의 20%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돈이 모자라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싼 값에 급히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건데 폭락장의 코인 대량 매도라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번 법안을 두고 크립토 학살법이란 말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세금 내려고 코인 팔면은 가격이 더 하락할 거고요. 그러면은 더 많이 팔아야 될 거고요. 이런 악순환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세금을 추진하게 됐을까요? 배경을 조금 알아드려 보자면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연방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향후에 5년 동안 의료 예산 1천억 달러 정도가 부족해질 위기에 놓였어요. 여기서 캘리포니아 거대 의료 노조가 부자들이 좀 내놔라 이러면서 억만장자 세금 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법안이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3천억이 넘는 자산가들에게 5%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세금법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억만장자가 대상이고요. 여기서 거둔 세금은 주로 교육과 의료와 복지 예산에 쓰겠다라고 명시했었죠. 그리고 2025년 11월 노조가 발의안을 제출했고요. 같은 해 12월 말 로폰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까지도 승인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서명 모아가지고 선거 때 표대결 붙여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실리콘밸리는 폭발했습니다. 특히 크립토 업계랑 기술기업 창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2025년 12월 말 이 크라켄 거래소의 제시 파월 공동 창업자는 이 법안을 두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5% 절도다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남겼고요. 이딴 법이 통과되면은 억만장자들은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잡아서 캘리포니아를 다 떠날 거다 이런 경고를 남겼죠. 실제로 움직임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측에서는 바로 300만 달러를 이 법안 반대 단체에 기부했고요. 그리고 2026년 1월이 되면서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등장을 합니다. 브린 같은 경우는 빌딩 어 베터 캘리포니아라는 이 슈퍼팩, 쉽게 말씀드려서 정치활동위원회에다가 처음에 2천만 달러, 약 260억 정도를 쾌척하더니 또 한 달 뒤에 추가로 2,500만 달러를 더 보탭니다. 총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이 넘는 자금인데 캘리포니아 부유세 저지 캠페인에 넣은 건데요. 정말 엄청난 상황이죠. 심지어 브린 측에서는 돈만 보탠 게 아닙니다.
아예 아내랑 함께 작년 말에 캘리포니아를 떠나버렸어요. 네바다주 레이크 타호 호숫가에 있는 4,200만 달러짜리 550억 정도의 저택을 새 집으로 사고 또 주소지를 네바다로 옮겨버렸습니다. 사실 기준일 전에 나는 주민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고, 이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밋도 슬쩍 주소를 캘리포니아 밖으로 옮겼다라고 해요. 이쯤 되니까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2026년 2월 중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까지 나서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부유세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대에서 일론 머스크, 세르게이 브린 같은 이런 사람들 실명까지도 거론하면서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맹공을 퍼부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세금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념 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플 차례가 다가옵니다. 2026년 3월 리플과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만든 골든 스테이트 프로미스라는 새로운 팩에 각각 500만 달러씩 총 1천만 달러, 130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하던 리플이 본격적인 참전을 선언하던 순간이었죠. 이렇게 구글, 페이팔, 스트라이프 창업자부터 암호화폐 기업 리플까지도 실리콘밸리의 웹 2.0 거물들 그리고 크립토 거물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례 없는 동맹 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한쪽에선 노동조합과 진보 정치인들, 또 다른 쪽에서는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이죠. 다가오는 2026년 11월 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부자들이 단순하게 세금 법안 반대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새로운 법안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 주민투표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동시에 진행되는 카운터 이니셔티브, 즉 대항 발의안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퇴직연금, 개인저축보호법, 자산세 금지법 이런 식인데요. 내용은 한마디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자산세를 도입하지 못하게 막고 또 소급 과세를 금지하자예요. 얼핏 봤을 때 서민 자산 보호를 위한 법같이 들리시겠지만 사실상 부유세 법안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들로서 가득합니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2개 이상의 주민 발의안이 충돌을 할 때 더 많은 표를 얻는 종만 살아남고 또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부자들 측은 세금 막는 법안을 여러 가지 내걸면서 또 표싸움에서 이겨버리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실제로 서명운동 현장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조 측 서명원들이 유권자 한 명당 12달러 주고 서명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억만장자 측에서는 그 위에 15달러를 제시하면서 이것도 서명해 주시오,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잔뜩 주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민주주의의 룰을 이용해가지고 법안을 해킹하려드는 억만장자들의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저 사람들이 돈으로 민의를 살려고 한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세금 내기 싫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료 노조 측 주장은 딱 잘라서 얘네 트럼프 때 세금 깎아줘가지고 돈 왕창 벌어놓고선 이제 와서 5% 뱉기 싫다고 생대 쓴다, 이런 식인데요. 캘리포니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랑 인재풀을 제공을 했다 보니까 또 그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죠. 그리고 부자들이 코인 폭락하면 세금 낼 돈 없다, 이렇게 호소하는 데 대해서도 이 5년에 걸쳐가지고 나눠낼 수 있게 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하는 말은 다 엄살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법안에서는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5년 분할 납부를 허용할 때 남은 잔액에 연 7.5% 이자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팔아가지고 나눠내면 될 텐데 이런 것들 과장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억만장자들이 돈으로 민주주의를 사고 있다, 간호사들 치료비 때문에 만든 법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갑부들이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도 강력한데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범한 유권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저 사람들이 130억을 쏟아부어서 결국에 자기 세금 안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정치자금 투입이 오히려 역풍이 될 거란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부유세가 억만장자들의 엄살일 뿐일까요? 과연 그 5%가 공정한 대가 수준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사실들을 조금만 더 짚어드려 보자면은 캘리포니아 입법 분석국이라는 주정부 내부 비교적 중립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또 보고서를 내놨는데, 부유세로 단기적으로 수십억 달러 세수가 들어오는 건 맞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매년 수억 달러의 소득세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남겼는데요. 이게 정치 구호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 땡기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인 건데, 실제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에서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법안에는 부정적입니다. 혁신적인 부자들이 떠나면은 이 주 경제에 정말 해롭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이 분할 납부하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에서도 함정이 있어요. 5년에 나눠서 내려면은 납부액에 매년 7.5% 복리이자가 붙게 되는데 웬만한 대출 이자보다 비싸요.
세금을 늦게 내면 낼수록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고, 자산이 폭락한 상태에서 몇 년 이자까지도 더해진다. 그럼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 준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미 징후들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요. 세르게이 브린 측에서 가족까지 데리고 네바다로 이사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페이팔의 피터 틸은 플로리다를 거처로 옮겼고 2020년 이후에만 70개가 넘는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고요. 크라켄의 제시 파월 말처럼 이번 부유세가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어서 정말로 짐 싸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리플을 보더라도 정말 흥미로운 행보가 존재하는데요. 리플은 지난 2023년 말 SEC 소송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샌프란시스코 100년 된 건물을 새 글로벌 본사로 꾸미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남는다,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XRP 헬스케어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 두바이가 규제가 명확하고 또 세금이 없는 친크립토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리플이 아직까지 본사를 완전히 옮긴다, 이런 발표는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한 보험 정도는 깔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부자들의 탈출 움직임이 그냥 엄살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플과 크리스 다스틴이 130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건 거는 단순한 세금 몇 푼 아끼기가 아닙니다. 현재 리플이 향후에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 이 SEC 소송 일단락된 뒤에도 2025년에 IPO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었는데요. 이 속사정을 보면 이해가 가요. 리플이 최근에 회사 주식을 대거 매수해서 기업 가치를 이전에 150억 달러에서 113억 달러 정도로 재조정을 했는데, 이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몸값을 리셋한 거고,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IPO를 한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직전에 캘리포니아 부유세가 통과됐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리플의 대주주들이 어떻게 될까요? 창업자나 주요 투자자들 갑자기 세금 수백억을 그것도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주식 왕창 팔아치울 만한 유인이 생긴다는 건데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유한 XRP 코인 물량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면 미국 월가 투자자들이 리플 IPO에 선뜻 참여하기도 힘들 겁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위험이 큰데 선뜻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유세를 막는 것들이 자기 회사 가치 지키는 문제랑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센이라거나 이 경영진 개인들이 여러 가지 내 세금 몇백억보다도 리플 회사 상장 IPO 때 회사 평가액에서 날아갈 이 수조원들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천만 달러 로비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게 드는 보험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정책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다면은 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거니까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올해 11월 이 중간선거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바로 억만장자 동맹이 독소조항 법안, 즉 카운터 법안으로 승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가오는 11월 주민투표 때 노조가 발의한 부유세 법안도 투표에 붙고, 또 동시에 억만장자들이 밀어붙인 보호 법안들도 올라갈 겁니다. 이때 부유세 법안이 과반 찬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워낙에 부자 대 서민 구도라서 통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다른 법안들의 득표수예요. 만약에 억만장자 측에서 자산세 금지 법안이 더 많은 표를 얻는다, 그럼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가지고 둘 다 통과되더라도 득표수가 높은 쪽, 즉 부자들 쪽 법안만 효력이 생길 거고, 또 부유세는 자동으로 폐지가 될 겁니다. 일종의 승자 독식 룰을 이용을 하는 거죠. 세르게이 브린이라거나 크리스 라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달러를 뿌리면서 여론전을 펼치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그래, 세금 이거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부자들 법안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케빈 뉴섬 주지사처럼 온건 성향 민주당 정치인들 사실상 부유세에 시큰둥한데요. 이 대놓고 찬성은 안 하더라도 묵인한다거나 방관할 수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라면은 올해 11월 이 부유세가 유권자들 투표에서 통과될지라도 실제로는 무력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결국에 법적으로 부유세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억만장자 동맹의 전략적인 승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027년 원래 세금 납부가 시작될 예정이었었겠지만 부자들은 한숨 돌리고 제갈 길 갈 수 있겠죠. 리플 입장에서도 최악의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미뤄졌던 IPO 작업 다시 가속화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아마 2027년 초쯤부터는 상장 주관사 선정인에 보내 분재질 수 있어요. 이제 경험들과 여러 가지 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봤을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노하우를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완성하는 것들은 매수가 아니라 결국에 마침표를 찍는 매도입니다.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가 함께 공존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인데요. 누군가는 매수하고 또 누군가는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움직이고 가격이 정해집니다.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매수할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결정을 당장이라도 수익이 날 것처럼 하십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빨리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비교적 빠르게 매수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면은 갑자기 망설이십니다. 이미 내가 충분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매도하면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놓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타점을 놓치는 경우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요. 매수 잘했는데 이거 수익 나는데 내가 그때 못 팔아가지고 결국에 수익을 지키지 못하는,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들은요, 결국에 매도라는 사실, 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 계좌에 확정시키는 거는 내가 매도라는 행동을 했을 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도 자체가 시장이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즉흥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도를 미리 계획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목표 구간을 미리 정해두고 또 분할 매도 주문을 걸어두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을 계속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들도 줄어들게 되실 텐데요.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하게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순간에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이 매도를 잘하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놓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매매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진짜 투자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